네. 볼까요? 예. 다음 중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미시적 관점이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딱 보니까 사회학적으로 이제 넘은 거죠. 아까 처음 문제, 첫 문제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이제 사회학적 문제로 왔다는 얘기예요. 사회학은 두 가지로 크게 이제 나눕니다. 거시적 이론하고요, 미시적 이론이죠. 이걸 이제 구분하셔야 해. 알고 계시겠죠? 거시적인 것은 구조로 봤다는 얘기고, 미시적인 것은 과정으로 이해했다 이런 얘기 아니. 이런 말이 좀 너무 어렵다 하시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이제 말씀 못 드리고요. 자, 봐드릴게요. 자, 드릴갱, 드릴갱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 저 어디야 유럽에서 공부하시면 드릴갱 이렇게 얘기해. 지금도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드릴갱 영어식으로 읽었다 이 말이야. 아노미론. 자, 아노미론. 이 아노미론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구조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거시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서덜랜드는 제꼈어. 무엇을 배우는데 막 써. 직접적으로 선생님 앞에서 써. 직접 써. 직접 쓰지 않은 것은 배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서덜랜드. 차별적인 접촉이로. 차별적으로 접촉을 해. 나쁜 놈들하고만 주로 만나. 나쁜 놈들을 보면 더 멋있어 보여. 어디 가서 깡패짓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막 동경이 돼. 나도 저러고 싶어. 그렇게. 그런데 그 차별이 뭐예요? 접촉이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만나야 해. 접촉이로. 그래서 밀접하니까 뭐예요? 미시적 접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 긴장 이론이야? 긴장 이론은 아노미를 말해요. 긴장이란 스트레스를 말하고, 이 스트레스는 아노미를, 아니 멘붕 상태에 왔다는 얘기야. 스트레스가 강해지면 여러분 어때요? 아우 막 정신없어. 정신없는 상태에 온 거야. 그런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왔느냐 아니면은 미시적으로 왔느냐 얘기야. 개인적으로 왔느냐 얘기야. 자,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만 봐드리면, 드립갱의 아노미 이론을 머튼이 차용을 합니다. 차용을 해요. 머튼 아노미 이론으로. 그래서 머튼 아노미 이론에서 비로소 이제 체계를 잡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또 두 개로 또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는 메스너와 로젠펠드에 의해서 제도적 아노미 이론으로 하고요. 하나는 에그뉴의 뉴의 일반 긴장 이론으로 갑니다. 일반 긴장으로. 자, 설명 잘 들어보세요. 드립갱의 아노미 이론은 그냥 아노미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이 규범 의식이 그냥 사라져 버려. 그냥 내가 지켜야 할 어떤 체면 의식이 없어진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것을 머튼이 아노미라는 이름으로 일정한 사회에서 문화적 목표가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한데 엄청나게 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수단이 없으면 범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 아노미 이론이에요. 그것을 좀 더 체계화시킨 게 뭐예요? 제도적 아노미 이론이야. 자, 메스너는 뭐예요? 메스너 의사야. 의사가 뭐예요? 칼을 들고 다니죠. 의사. 로젠필드는 뭐예요? 로즈 앤 필드야. 그러니까 로젠필드 보죠. 장미로 된 아주 꿈의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미국이란 나라가 50년대, 60년대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아메리칸 드림이었어요. 돈 벌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곳으로 가서, 심지어 의사들까지, 메스너, 칼을 들고 가서도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곳에 가서 글로서리, 그러니까 채소상을 하더라도 미국 가서 살면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고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었단 말이야. 그것을 찾아갔던 곳이 뭐예요? 미국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이야. 그걸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메스너와 로젠펠드가. 아메리칸 드림. 근데 이 드림이 뭐냐?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제도들이 있는데 이 경제가 문화적, 사회적 모든 제도들을 덮어 씌워버리더란 얘기야. 먹어버렸다는 얘기야.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버지가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서울에서는 5천만 원짜리 월급쟁이 있는데, 5천만 원짜리? 연봉 5천만 원짜리인데, 부산에서 1억을 준다네?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 성장하고, 아이들 친구들이 있고,
또 부인이 또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온 가족이 여기 서울이라는 곳에서 터전을 잡고 있는데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가버리는 거야. 온 가족이 가게 돼. 이건 뭐예요? 경제적 환경 때문에 사회의 문화적 환경이 뒤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아노미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제도적 아노미. 오케이? 애근유는 뭐냐 이게 애근유. 꼭 그렇지 않고 개인별로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온다.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아노미가 온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일반은 뭐예요? 추상적 모든 사람 이런 얘기야. 모든 사람에게 긴장이 적용되는 이론이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뭐예요? 다른 것도 다른 아노미 이론은 전부 다 구조적인 겁니다. 그런데 애군유는 애군유 새롭게 한 거. 애구 새롭게 얘기했어. 스트레인 띠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시적인 것이고요. 유일하게 희한하게 이것만 미시적이야. 그래서 출제가 자주 됩니다. 간단하게 나오기도 해. 애군유의 일반 긴장 이론은 미시적 이론이다 아니다 이렇게. 어렵진 않죠? 자, 밀러가 나옵니다. 밀러는 밀렸어. 중류사회, 상류사회로부터 밀려난 거야. 여러분들 학교에서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공부 못하는 애가 가서 함께 하려고 해도 같이 놀아줍니까? 안 놀아주잖아. 웃어버리잖아. 밀렸단 말이야. 밑으로 밀려서 하위 계층을 형성을 해. 밀러가 주장한 하위 계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놈들이 믿거나 저 못된 놈들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리 밑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수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주요한 관심사가 있어. 자기들끼리의 관심사가 있어. 그걸 보자는 얘기야. 말썽부리, 트러블 일으켜. 야, 저기 가서 좀 건들고 와. 쟤한테 좀 돈 좀 뺏어와. 그러면 싸움이나 폭주 등 문제 행동을 유발할수록 야, 잘했다, 대단하다, 박수 쳐준단 말이야.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정 욕구를 가지고 삽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물론 긍정적인 인정 욕구, 인정에 대한 인정을 주로 받게 되면 굉장히 자존감이 커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관념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반대로 부정적인 인정이라도 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야. 부정적인 인정이라도 아예 방치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정적인 인정이라도 받고 싶다는 거야. 우리 또래끼리. 두 번째, 강인함, 터프니스. 내가 강해. 감성적으로 이끌리는 태도보다는 힘의 과시나 남자다움 이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착착 친다니까.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해. 멋있어 보여. 영악함, 스마트니스라고 해. 사기나 도박 등과 같이 남을 속임으로써, 남이 나를 속이기 전에 내가 속임으로써 영악함을 보이는 것을 내가 어제 와서 한탕하고 내가 이겨버렸어. 오케이. 운명주의, 페이탈리즘. 어쩔 수 없는 거야. 내 삶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운명주의예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경찰이나 부모 등 어느 누구로부터 통제나 간섭을 기피하는 것은 뭐예요? 자율적, 자율. 어토노미. 그래서 설명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밀러가 나오면 누굴 또 봐야 합니까? 밀러. 코헨의 비행적 하임이라. 코비자야. 코비. 여러분들 여기 사회 우리 범죄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름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 굉장히 쉬워요. 제가 정말 뭐 1시간도 안 돼서 다 외울 수 있어. 그리고 그 이름 속에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 놀랍게도. 자, 봅시다. 제가 아직 속달이 안 됐으니까 이해를 하세요. 오, 더운 것 같다. 그죠? 네, 8번 봅시다. 자, 허쉬가 주장한 사회 유대 이론이 나옵니다. 사회 유대. 허쉬 크래커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허쉬. ABC 크래커도 있죠. 허쉬가 IABC 이런 얘기를 합니다. IABC. Involvement, Attachment, Belief, Commitment. 이게 네 가지를 사회 유대 이론, 이 통제 이론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한 것들이 출제가 많이 돼요. 허쉬, 크래커, IABC. 오케이?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갑은 본인의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 관련 학과에 진학하여 전공 과목에서 A플 받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 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순찰대에 가입해서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순찰 활동에 할애하였다. 참여했잖아요. 참여. 여기는 뭐예요? 집중했잖아요. 뭐예요? IABC. 응? 전념을 했잖아. 전념. 얘기 아니? 이건 이제 다행히 전부 다 뭐가 나와요? 한자, 영어가 다 나와줍니다. 영어 안 나오면 안 되겠죠. 해석을 다 달리 하니까. 그래서 전념과 참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IABC만 기억하시면 돼. 허쉬 크래커, IABC 크래커. 오케이. 통제 이론이 또 나왔습니다. 사회, 자, 여러분들은 비중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면서 말씀드립니다만, 범죄 원인론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근데 사회학적인 범죄 원인론이 훨씬 더 비중이 커. 왜?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범죄 사회학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범죄 학계를 다 이제, 휘어잡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사회학이 주로 나오고, 그리고 또 내용이 많아. 또 현재적이야. 현대적이고, 워낙에 또, 연구 결과물이 많고 해서 자, 통제 이론이요. 컨트롤. 자, 일반 범죄 이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왜 범죄하는가? 초점을 뒀단 말이에요. 왜 저놈이 범죄를 하지? 생물학적인가? 심리학적인가? 사회학적인가? 뭔가 배워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런데 이 통제 이론은 왜 저놈은 범죄를 하지 않지? 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렉 걸렸어. 렉이 걸려가지고 범죄를 못해. 그 렉이 뭐냐 했더니 자기 관념이야. 긍정적인 회관념. 나는 그런 애가 아니야. 나는 그런 애 아니야.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말이야. 나 소중한 만큼 타인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네? 내면화되어 있어. 자기 관념이, 긍정적인 자기 관념이 절연체라고 해. 절연체. 비행이나 죄에 대해서 절연체 역할을 딱 막아준다는 얘기야. 렉 걸렸다. 나가다가 렉 걸렸어. 오케이. 이번에 나이가 든 사람한테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지시하면 기분 나빠해. 그래서 뭐예요? 비공식적, 간접적 통제를 강조해요. 나이가 들면 이름에 다 의미가 들어있다니까. 놀랍게도. 마차가 나왔어요. 마차. 이 마차는 사이클과 마차를 얘기하라고 했어요. 사이클과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어때요? 길을 쭉 가다가 길을 평소에는 잘 가. 문제없이 가다가 옆에 길이, 그러니까 반대 방향 길이 차가 없어. 사이클이나 마차가 없어. 그런데 빨리 가야겠어. 그런데 앞에 보니까 경찰도 안 보여. 간다 안 간다? 간다 이 말이야. 간다. 가운데 가드레일도 없고 하니까 가지. 가서 샥 갔다가 얼른 샥 가다가 돌아서 다시 내 자리로 오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야. 반복하는데 주로 가는 길은 어디예요? 내 길이지. 내 길이야. 그러니까 평소에는 법을 잘 지켜가. 그러다가 틈이 생기면, 통제가 없으면 그때 살짝 비켜갈 뿐이야. 자, 볼까? 마차. 비행 청소년들이 비행 가치를 받아들여서 비행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른다? 아니지. 이 비행 가치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내면화됐다는 얘기야. 이미 범죄인화됐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가 아니야. 범죄를 하고 나서 중화시켜버려. 내가 피해 준 거 있습니까? 사고 났어요? 아니란 얘기야. 틀린 것은 3번이다. 마차와 사이클입니다. 기억하세요. 표류 이론이야. 갓프레드슨, 허쉬가 다시 나왔죠. 우리가 앞에가 있었네. 허쉬 크래커니. 사회 연대 이론이거든. 근데 사회 연대 이론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중시하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정서적인 것이었어요. 어태치먼트. 애착이야, 애착. 근데 그 애착은 어디서 형성되느냐? 자기 통제력에서. 자기 통제력을 키워줘. 가족이나 친구나 또 부모나 특별히 이제 가족들에 의해서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강하면, 애착심이 강하면 자기 통제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범죄 행동의 주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봤어요. 자, 좋아요.
기획노동에 적용 가능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않는 것. 갑은 고등학교 시절 학교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고 게임에 빠져서 지내던 중 TV에서 본 조직폭력배 두목의 일대기에 심취해서 그의 행동을 흉내내다가 범죄에 빠졌다. 이건 뭐야? 아이, 나쁜 놈. 동일해 아니? 그 사람하고 내가 직접 만나진 않았어. 아까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은 직접 만나야 해. 삼촌이나 아버지가 범죄를 해야 해.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거야. 그런데 글레저가 얘기한 이 동일화는 멀리 있지만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만화를 보고 웹툰을 보면서 동일화시키는 거야. 나도 이 사람처럼 하고 싶어. 친구 영화를 보면서 깡패 흉내를 내. 이게 동일화예요. 자, 을은 소년교도소 출소 후에 정과자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자 다시 범죄 조직에 가담해서 범죄자로서 삶을 살았다. 이건 뭐예요? 낙인이론이죠. 응? 자, 1차적으로 처음에 범죄를 했어. 자, 볼까요? 이거 잘 안 쓰려고 하는데 헷갈리니까. 그냥 다음에 씁시다. 범죄를 했어. 그래서 뭐가 됐어? 전과자가 됐어. 전과자가 되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없어. 정상적인 친구를 못 만납니다. 왜? 한 번 교도소 갔다 오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직장을 가려고도 못 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인식을 갖게 되면 스스로 나는 나고자야, 쓰레기야, 이렇게 스스로의 자기 관념을 부정하게 돼. 그래서 범죄인으로 살아도 괜찮은 얼굴이 두꺼워진 그런 상태가 돼버려. 그래서 제2차적 일탈, 범죄적 일탈, 일탈의 상위, 일상화가 돼. 그래서 우리는 범죄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력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야. 범죄가 직업이 돼버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은 개인이 범죄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사회 과정 이론 중에 하나다. 그렇지. 학습 이론이니까. 배우는 것이니까. 자, 2번. 니은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이건 상징적 상호. 니은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 반응 이론 중 하나이다. 사회 반응이잖아. 낙인은 누가 찍어요? 사법경찰. 사법기관이. 너 범죄했지? 징역. 오케이. 기억을 주장한 글레이저 같은 말이에요. 한자가 틀렸다 하지 말아. 학자마다 다르습니다. 직간접 접촉을 통한 동일시에 의해서 범죄 행위가 학습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오케이. 그렇죠? 자, 니은을 주장한 베커가 나와서 베커. 자, 낙인 이론가들은 여러분들 깊숙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셔야 해요. 정확하게 그것도. 어떻게? 탄넨바움. 탄냄새가 나잖아. 탄냄새. 그죠? 악의 극화란 말을 써. 악의 극화. 계속해서 범죄가 되면, 범죄를 한번 하고 나면 나쁜 놈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지는 또 범죄하고, 그래서 돌고 돌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범죄가 돼버리는 거야. 악의 극화. 레멋대로 할래. 1차적 일탈할 때 건들지 않았으면 되는데 이때 낙인을 찍어가지고 2차적 일탈로 빠져나가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범죄인이 되는 거야. 레멋. 베커는 뭐예요? 비켜 이 말이야. 자리야.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사람이 건전하고 모범적인 학생의 지위가 사라져버리고 한번 다녀오면 범죄자라고 하는 지위가 훨씬 더 그 사람을 도드라지게 만들어버린다. 어디 가면은 딱 같이 앉아있는데 저는 교도소 다녀왔어. 끝나버려. 그냥. 그 지위가, 교도소 다녀온 지위가, 다시 일탈적 지위가, 낙인된 지위가 주 지위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범죄를 계속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슈어가 있어요, 슈어. 이 네 사람 정확히 기억하셔야 해요, 내용까지. 자, 슈어는 한숨을 쉬는 사람이야. 나는 쓰레기야. 이러한 관념이 머리 깊숙이 박혀서 범죄를 또 하고 또 하게 된다는 거야. 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낙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예요? 니은을 주장한 베커는 일탈 행위를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구분했다.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구분한 사람은 누구다? 레머트다. 레머트다. 틀렸네. 오케이. 오케이. 자. 비판 범죄하게 나왔네요. 아주 순서대로 출제를 아주 깔끔하게 했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잘했어. 네, 비판 범죄야.
자, 지금 우리는 뭘 봤어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에서 한 두세 문제 나왔네. 그리고 이제 사회학인데 이 사회는 어떤 관점이냐면 조금 더 경제적 관점을 좀 많이 두고 있어요. 경제적. 사회학적이면서도 경제적 관점에서 범죄 문제를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이야. 갈등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봅시다. 비판 범죄학자들은 범죄를 하류층의 권력과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된 정치적 개념으로 본다. 땡! 틀렸네. 왜? 중상류층.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고 그 법에 의해서 걸려든 놈이 범죄다. 이렇게 봤어. 냉혹하죠? 턱에 걸렸어. 턱에 걸려가지고 범죄화가 되어가. 턱은 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범죄자로 규정되는 과정을 주목했다. 과정을 주목했다. 그래서 비범죄가 아니라 범죄화라고 규정했다. 범죄화? 왜 범죄가 범죄인이 되지? 힘없는 놈들이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저항하는 방식이 조금 더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고 약탈적이고 항의적이고 이러면은 법망에 딱 걸려들어서 범죄인으로 찍힐 가능성이 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턱에 넘어진 사람이야? 볼드 하면 볼이 나오면 여러분들 반드시 뭘 먼저 짚어라? 집단을 먼저 봅니다. 벌집이야, 벌집. 벌집이야. 벌집이 벌들이 뭐야? 집단으로 돌아다니죠. 벌집. 집단 갈등 이론입니다. 범죄를 집단 간 투쟁의 결과로 봤다. 강도, 강간, 사기와 같은 개인 차원의 전통적 범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생각해봐. 집단적으로 봤는데 개인적 범죄가 갑자기 나왔어. 이건 아니지. 오히려 집단간이니까 한 개인이 우리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조합의 저항 또 기업범죄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것들로 집단 갈등 이론을 설명했다. 이렇게 봐요. 오케이. 자, 귀니 방귀뀌니 이렇게 방귀뀌니 마구 방귀뀌니 이런 얘기. 비판 범죄학의 급진적 비판 범죄학자들을 봐라. 마르크스주의 뭐예요? 자본주의 깨야 한다 이렇게 보잖아요. 자본주의 자체가 경제구조 자체가 범죄의 원상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뒤에 봉거가 나와. 봉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퀸이가 나와.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퀸이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퀸이는 뭐냐? 노동자 계급의 범죄를 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적응 범죄와 저항 범죄로 구분했다 이러니.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 범죄를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저항 범죄를 했다는 얘기야. 왜? 자, 적응 범죄는 뭐예요? 절도, 강도, 미시하잖아. 강도. 이러한 범죄를 하고 또 어떤 범죄? 살인까지도 대인 범죄까지도 결국은 적응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어요. 이 사람은 꾀니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가 뭐냐? 결국은 자본주의 체계에 대한 적응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범죄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위라든가 파업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범죄를 통해서 저항하는 범죄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 그래서 가끔씩 퀸이 자체로만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통합 및 발달 범죄 이론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네요. 저는 1시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자, 패터슨 나오고요. 션베리 나오고 엘리엇, 샘슨과 라웁이 나옵니다. 이름들 나오면 여러분들 겁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범죄학을 조금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래.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첫 발로 제가 지금 기출문제를 좀 풀어드리고 있는데 가볍게 보세요. 패터슨하고 여기 패터슨은 비행 청소년이 되어가는 경로를 조기 개시형,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뭐요? 만기 개시형, 늦게 시작하는 애들이 있더라 이렇게 시작을 이제 구분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또 두 번째, 션베리는 비행 청소년을 청소년기 한정형과 생애 지속형으로 나누더라. 이게 발달한 겁니다. 패터슨의 이론이 이 션베리가 아니고요. 모핏입니다. 모핏인데 모핏이 이거 틀렸네. 그러니까 모핏을 입고 싶어, 모방하고 싶어. 이 아이들의 청소년 한정형은 말이죠. 청소년이기 때문에 욕구는 많은데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못하니까 나타나는 범죄야. 오케이? 그래서
모방이. 어른들이 술 마시는 것, 이것도 비행이잖아. 어른들은 마셔도 괜찮은데 나는 마시면 안 돼. 이러면 또 화나잖아. 이런 것들이. 그러나 이때만 지나면 본인이 해도 괜찮아. 그리고 철이 든다고 그러죠. 나이가 들면 괜찮아져.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계를 공부해보면요. 이 뇌파 검사를 해봐도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 청소년기가 오면 우리가 이제 중2를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 뇌의 어떤 그 변형계에도 큰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거야. 생물학적으로 이미 헷갈린데 이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니까. 이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것들은 뭐가 다시 알린. 그 시기만 지나면 안정화가 되면서 문제 없어. 그런데 문제는 생애 지속형입니다. 어릴 때부터 떼장 부리기 시작하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남을 때리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 얘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봤더니 신경 정신적으로 손상이 와 있더라는 얘기야. 아동학대라든가. 또 태어나면서부터 뇌에 어떤 손상이 있다거나 신경적으로. 그래서 생애 지속적으로 얘들은 계속해서 범죄한다고 봐요.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패터슨의 영향을 받아서 모핏이 주장했다 이렇게 보죠. 이 숀베리는요 손발이 상호작용이라. 손발이 상호작용해서 범죄에 간다. 자, 엘리엇과 동료들이라고 했어. 이게 통합이론인데요. 사회 유대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봐요. 엘리엇과 사회 유대가 강한 청소년일수록 성공 기회가 제약되면 긴장이 극도화되고 불법적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샘슨과 라오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주 최근에 아주 출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아주 빠지지 않아. 왜? 1930년대예요. 1930년대.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연구를 아주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그분이 귤룩 부부예요. 이 두 분이 평생을 거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보스턴에서 사시면서 캠브리지라는 마을까지 약 한 20km 되는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스턴에 있는 소년원 아이들 비형청소년 중심으로 해서 비형청소년 한 애들하고 안 한 애들하고 500명씩 해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애 연구예요. 인생 항로 연구라고 그래. 그때 벌써 그 생각을 한 거야. 30년대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비행하다가 나이가 들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면 변하네? 범죄하지 않네? 이런 것은 뭐지?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연구하고 끝난 것을 1990년대에 샘슨과 라옵이 나타나서 그 사람 들춰본 거야. 아니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 왜 해결이 안 되지? 라고 봤더니 생애 항로 이론이 있더라는 거야. 나이가 들면서 변화돼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금 들여다본 것이 샘슨과 라옵입니다. 연령에 따른 범죄 행위의 지속성과 가변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 취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발생하는 사건들과 그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